안녕하세요. 뉴비전 청소년센터의 서경희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참 좋은데 감기가 들어서 저는 좀 힘들었는데 어떻게 건강히 잘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산책도 하고 또 꽃도 구경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앞뒤뜰에 가드닝을 또 하기에도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어린 시절에 성장기에 갖게 된 상처가 어떻게 문제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것이 왜 그렇게 많이 그 영향을 미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평생 아프게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서 평생의 삶이 좌우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바로 또 성장되지 않아서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이 어린아이 상태로 또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린 시절 상처는 삶 전체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또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많은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서 특히나 또 그러한 사례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청소년기 내지는 유초등 시기에 청소년들의 상처는, 어린아이들의 상처는 그 아이의 인생 전체만 영향을 끼치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로 인해서 또 그 상처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가 오랜 시간 상처를 받고 문제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걸로 상처를 주는지, 또 무엇이 상처가 되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왜 자꾸 관계에서 어긋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또 같은 말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또 똑같은 말인데 누구는 잘 받아 넘기는가 하면 누구는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을 반대로 하여서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건강하지 못한 애착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할 때 안정된 양육을 받지를 못하면은 불안한 애착 관계를 맺는데, 이것은 모든 감정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닌가,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은 아닌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걸로 누구누구보다 나를 더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걸로 오해를 하거나 상처를 받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또한 안정된 애착을 가지고 성장하지 못해서 또 상처 입은 부모가 건강한 대화나 건강한 양육을 하지 못해서 또 상처가 다음 세대로 전이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신이 부모 세대에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살펴보시는 게 좋고, 그것이 얼마나 무의식 중에 한 행동이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애착인데, 안정된 애착에 성장한 아이들은 안정된 유대감을 느끼고 굉장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무엇은 이야기하여도 잘 받아 넘깁니다. 상처를 주어도 건강하게 웃고 넘어가는가 하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여도 아이들이 눈치를 보는 어떤 그런 불안한 그런 형도 있고, 또 하나는 불안해하거나 안정적인 자세를 피하지는 않은데
회피하는 그런 형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물으면 뭔가 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뭔가 후속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내지는 자신감이 없어서 일단은 회피하고 봅니다. 나중에 뭐 질문을 했을 때 나중에 나는 몰라, 아니면은 나는 누가 하면 나도 할 거야, 뭐 하는 어떤 자기 중심이 아닌 의견을 따라하는 그런 경향을 보는데, 이거는 애착이 안정된 성장이 이렇게 좀 되었다고는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애착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중요하다 보니까 제2의 유전자라고 할 만큼,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요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이 잘 형성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는 또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범위를 또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서 어떤 양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건강한 삶이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해도 또 잘 일어서는 어떤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고, 또 그 자녀가 건강한 삶을 잘 형성을 하면 그 다음 세대를 이루어 나갈 때 또 건강한 어떤 양육이나 건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해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정말 물질적 유산 못지않게 중요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염두에 두셨다가 건강한 애착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부모님이 유아기에 더 많이 이렇게 살펴보고 세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은 유아기의 어떤 자녀의 보살핌을 기기나 다른 사람의 손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이기는 하나, 그래도 최대한 집중적이고 밀착감 있는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해서 아이들과의 유대 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고, 요즘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이나 이런 많은 기기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놀이감을 이렇게 혼자 놀게끔 주고, 부모님은 또 다른 일을 하고 더 생산적인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기 때, 아동기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와의 어떤 친밀감을 형성해야 되고, 스킨십도 해야 되고, 안아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해서, 아이가 크고 작은 실패가 있을 때 부모님이 다시 해보자, 아니면 같이 놀자, 재밌다, 이거는 두려운 게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느끼게 해줄 때, 그것이 아이들에게 잘 안정적으로 이건 해도 틀려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놀이를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같이 놀지 못하던 아이들이 가끔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놀 때 실수를 하면 부모님도 긴장을 하게 되고, 자녀도 긴장을 하게 되고 해서 놀기보다는 오히려 좀 불편하고 싸우는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은 훈계의 시간이 되는 어떤 놀이 원래의 목적, 그 다음에 아동을 양육하는 목적이 좀 부합한 결과를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놀이 부재에서 오는 같이 공유하고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데에서 익숙하지 못한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애착들의 어떤 성인들 모습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은, 가장 흔하게 대통령으로 우리가 클린턴 대통령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역시 어릴 때 정확한 어떤 양부모 밑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난 어떤 그런 양육기관이 없다 보니까 행복하다고는 하지만
연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좀 지나친 사교성으로 행복을 포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해밍웨이 같은 작가도 그의 부모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들만의 작품 활동에 너무 많이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시기에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해밍웨이가 부모가 되었지만 또 그 자녀에게 건강한 부모의 역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어떤 것은 잘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처절한 아픔과 고통과 내면의 창작 활동들로 인해서 그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건강한 작품, 훌륭한 작품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하였지만 그 개인과 가족에게는 참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착은 상처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내가 어릴 때 경험한 거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거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러이러한 태도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나를 버릴 것 같아.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 라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때 잦은 다툼이 되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크고 작은 오해가 생겨서 원치 않는 불편한 관계에 또 휩쓸리게 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내가 먼저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서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큰 소리 치거나 싸우거나 하는 문제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잘못 형성된 애착, 불안정한 애착은 굉장히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른이 되어도 온전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상처가 많은 어른 아이라고도 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매사에 부드럽게 해결하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뭔가 꼬여있고 뭔가 잘 다투고 예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어른의 힘이 가졌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을 먼저 연기로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뒤에서 좀 이따가 살펴볼 건데 상처받는 나를 치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종교적으로 보면 신앙심에 의해서 자기가 어릴 때 상처받고 힘들고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자기가 종교적으로 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시절에 그렇게 부모 또한 건강하지 못했다라고 위로하고 또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서 언어적인 문제로 하나하나 또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착은 주로 나 중심에 좀 강한 자기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처가 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나를 떠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더 부풀러지고 더 확대되어져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있지만 몸이 자라는 것과 같이 어른이 되어서 사물을 보는 시야나 그 다음에 사건을 보는 어떤 그
의견에 대해서, 자기 시선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설사 나를 상처를 주려고 했는 말이라도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별게 아닌 문제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고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지도 않은 상처를 내가 예민하게 골라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마음으로 막 이를 갈고 내지는 다시는 저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겠다, 이런저런 막 그 복수심과 그런 불편한 관계를 또 인해서 관계를 맺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 뭐 이런 그 내 입장에서의 어떤 관계를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말이 자기가 했는 말이 또 듣는 사람이 어떤 결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은 말을 뱉은 사람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골라서 듣고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나중에 말을 맞추어 보면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예민하게 골라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이번 감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일이 있어서 저도 힘들고 머리가 아픈 일이 있긴 있었는데, 제가 머리가 아프고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서 약도 먹고 몸져 누워도 보고 했는데, 개인적인 문제라면은 가서 따지기도 하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 관계라는 것이 참 복잡하고 얽혀서 내 입장만 고집할 수 없어서 참게 될 때 그때 화병도 생기고 심하게 몸도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지혜롭게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할 말은 하고 오해는 풀고 상처는 받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상대방의 의도를 잘 몰라서, 특히 부모에게서 부모님의 어떤 선한 의도로 너 좋으라고 막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상처가 되는 말이 있고, 또 형제간에서도 또 잘 되라고 한 말이, 선생님이 또 그렇고 관계에서 많이 이렇게 선한 의도에서 하는 말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데 다 어떻게 안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최소화시키는 것 또한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 싶다, 그렇게 글러도 또 말이 또 찌꺼기가 남는 경우에는 나는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되는데 조금 자제해 주세요 라든지,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면 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파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더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 건강한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서 이제 상처를 받은 어른들이 성장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그 형태로는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불쾌하고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억압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잊어버리려고 한다거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일종의 이게 뭐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해리슨 기억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을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의도적으로 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형태로도 나오고요. 또
나는 그런 일 없었어 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부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거부하는 거죠.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반동 형성이라는 어떤 또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겠다,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방어 기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그 상처 나고 그 다음에 그 아픈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정당한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서 합리화해서 자기 어떤 변명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퇴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퇴행은 어린아이적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어떤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심각한 우울증이나 힘든 상황이 되면 어린아이적 그 퇴행이 일어나는데, 가장 쉽게 예를 들면 동생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떼를 쓰거나 아니면 자기도 하나를 달라고 한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퇴행이죠. 누군가에게 자기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또 몇 가지는 전치가 있고요. 전치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는 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 가서 눈을 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화를 내고 신경질이 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엉뚱한 데 가서 화를 푸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바르지 못하고요. 이런 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밖에서 싸우고 들어온 경우, 굉장히 그 비즈니스 문제라든지 뭐가 잘 안 됐을 때 어른들도 집에 와서 막 화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달라 뭐 이런 것보다 좀 힘들었으니까 위로해달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어떤 그 감정적인 변화들, 아니면은 반대극부로 나타나는 다양한 그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내지는 앞서 그런 불편한 일이 있었지만 잘 이렇게 긍정적으로 소화시켜서 더 나은 방법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릴 때 갖게 된 어떤 다양한 그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해서 평생의 삶을 건강하게 갈 수도 있고 불안하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느 만큼 큰 상처냐에 따라서도 그 좌우 영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주변에서 어떻게 어린 시절에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했지만, 그래서 말로 상처가 많이 받았지만 또 만나는 관계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주 건강하게 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아기나 유초등 시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안정된 애착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 자녀 교육인 것 같고요. 그게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그 학습이 학교 공부나 기술 공부나 그 다음에 다양한 탤런트를 이렇게 개발시켜 주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불안하고, 무엇을 해도 건강한 창의성 있는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잘 되지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또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사회관계나 아니면 직장생활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예를 가지고 살펴봐 보는 것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애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착은 어린 시절 양육 시기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으로 제2의 유전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삶 전체를 뒤흔드는 토대가 되는 어떤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예,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또 오늘은 애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비전 청소년센터